생각보다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더 착실히 잘 했습니다. 남은 이제 또 강의들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귀한 시간을 방학 중에 내셔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연구와 학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이제 이종석 교수님께 소개를 받은 김승준이고요.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방학 때는 저희 ERC 연구단에서 특히 이 아바쿠스라고 하는 구조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구조 파트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치반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여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분야에만 딱 특정해서 예제 모델들을 좀 하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구조에서 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 주로 이제 구조 파트에서는 구조 해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선형 해석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비선형 해석이나 비탄형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예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안 쪽에서는 뭐 집안 치마라든지 소일 스트럭처 인터랙션 부분이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제를 이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이제 구조 파트의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아바쿠스로 이제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들어와가지고 아마 선배들에게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잘 배우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이론의 근거로 지금 모델링이 되고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첫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컴퓨터가 놓여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구 버전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저희 과 구조 파트에서는 공동으로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인원의 수만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풀려져 있는 스튜던트 버전을 가지고 최대한 예제를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쓸 거고요. 미리 안내드린 것처럼 3일째부터는 실제 이제 구매 버전을 활용한 예제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좀 조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모델링 자체는 이제 스튜던트 버전으로 다 가능한데 이거를 런하는 거는 연구 버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일차부터는 얘기하기 조금 설명이나 내용을 한 조로 이제 그룹을 해서 각 그룹에서 이제 공통의 PC로 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겁니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일단 이제 스튜던트 버전, 무료 버전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게 화면이 안 나와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먼저 첫 시간에는 이 아바쿠스 그리고 이 유한율수 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간단한 예제 모델부터 실제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실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컴퓨터에 아바쿠스가 대부분 다 설치가 다 돼 있을 거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조교생들, 우리 대학원생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튜던트 버전을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저희가 총 6일차에 저희 교육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학습할 거고, 내일은 이제 고유치 해석에 대해서 좀 진행할 겁니다. 고유치 해석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정적인 고유치 해석이 있고 또 동적인 고유치 해석이 있습니다. 정적인 고유치 해석은 아무래도 저희는 주로 이 좌굴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게 되고, 동적인 고유치 해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유주명 해석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실습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에는 이제 비선형 비탄성 구조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비선형 해석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좌굴, 압축력을 받는 구제의 좌굴에 있어서 고유치 해석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초기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극심하게 되면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는 좀 한계가 있고, 필연적으로 기하 비선형 해석을 통한 대변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변이 해석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탄성 해석에서는 재료의 소성 영역까지 우리가 반영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저희 연구에서 많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연구실에서 관심을 갖게 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동적 시간 영역 동적 해석을 이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여있는 구성 인원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제 요 세 가지 내용을 4일에 걸쳐서 좀 진행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두 번의 강의는 집안 해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구조 파트에서도 집안 구조 상호작용 해석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구조 파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하더라도 요 특히 마지막 날의 두 1차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실습을 해보면 나중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해석은 이제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생각하고 저희 연구실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라든지 개발되고 있는 논문 분야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의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해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구조물 또는 물체를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실험 대신에 수치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는 것을 구조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구조물의 어떤 상태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매력이 작용했을 때 그 구조물이 보이게 되는 반응을 미리 계산해 보는 그런 목적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구조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평형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 해석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을 보통 통칭해서 구조 해석이라고 하고, 그 구조 해석에 쓰이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유한 요소 해석을 근간으로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 요소 해석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유한계 요소를 활용해서 이 물체를 모델링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모델들의 그림을 다 보면 이렇게 격자형 요소들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한 요소 해석의 장점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분절된 요소들로 다 어떤 물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매트릭스 알지브라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유한 요소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조 해석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물체를 어떻게 하면 잘 분절시켜서 모델링을 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점으로 일단 형상이 정의됩니다. 우리 만약에 선 요소를 모델링 하겠다 그러면은 선의 양 끝점, 그 두 개의 점을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요소의 형상이 정의됩니다. 이런 평면형 요소다라고 하면은 4개의 점, 최소한 4개의 점을 가지고 이제 형상을 모델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그 가정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과 점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움직이는 포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건데 변형 후 상태의 변형된 요소의 이제 형상은 곡선형으로 변형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펑션 같은 것들을 정의할 때는 결국 뭐 경우에 따라서는 커브드 형상의 어떤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 해석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보게 되면 요소와 요소, 그러니까 요소들의 변형된 형상은 전부 다 직선형으로 다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구조물은 어쨌든 변형 형상이 뭔가 곡면 또는 곡선을 좀 보이는 그런 형상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소를 듬성듬성 잘라서 모델링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변형 형상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내가 얼마큼 잘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의 정확성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구조해석 많이 하시는 이제 연구자들은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소 민감도 해석이라는 것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 값을 수렴하게 만드는 모델링 전략 이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가장 단순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체를 모델링할 때 몇 개의 요소를 써야지 결과 값이 수렴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일관된 이제 모델링 전략을 가지고 쭉 모델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요 유한요소 해석을 근간으로 하는 구조 해석 기술로 사실상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물체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송전 철탑이라든지 케이블 지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전체 구조 시스템 단위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하나 부재 여기 뭐 북부 요소의 어떤 거동을 아주 면밀하게 보고 싶다. 그럼 요거 하나를 띄워가지고 다음과 같이 2차원 또는 3차원 요소를 사용해서 아주 디테일한 모델링을 한 이후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각에 이제 수평력이 작용했을 때 어떠한 변형이 발생하는지 또 이 교각이 만약에 여러 가지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안에 코어 콘크리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그 겉면에 쌓여있는 스틸 튜브에 좌굴이 발생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실험으로는 반복 하중 해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로딩 시퀀스를 잘 정의해주면 똑같이 이제 해석적으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델링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다. 네. 단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아주 대변이 또는 대변형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요소 그리고 특수한 수치적 기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집안 쪽에서는 점토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하중이 작용해도 굉장히 큰 변형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조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 붙어서 이제 모델링된 요소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샌드 같은 경우 뭔가 우리가 타격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흙입자가 튀어나간다. 이런 것들은 요소 간의 분리가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요소로 모델링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몇 가지 제약 조건들, 기본적인 가정 조건들이 있는데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 조건들을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가는 기법들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조물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수치 모델로 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구조물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많이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런 교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상부구조 또 그리고 타워라든지 또 여기 지지하고 있는 케이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선요소로서 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들을 이용하면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아주 욕심이 나서 이 모든 구성 요소를 3차원 솔리드 요소로 난 모델을 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선 요소는 이제 선 하나에 2개의 절점만 필요한데 솔리드 요소는 8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의 계산의 양은 그 전체 강성 행렬의 크기에 이제 좌우가 되는데 강성 행렬의 크기는 그 소위 말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모든 자유도는 모든 절점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절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디테일한 해석을 이렇게 큰 구조물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모델링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결과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계산 시간을 얼마나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몇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유식 교량에 대해서 파도가 작용할 때 부유식 교량의 동적인 움직임을 시간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그 예제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위치에서의 모든 응답들을 우리는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구조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 예를 들면 이 타워 같은 경우도 여기에 수많은 절점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통해서 각 절점에서 발생하는 속도, 변이, 가속도, 그리고 그 단면에서의 내력, 또 응력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한 시간 영역에서 얻어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조 해석이 굉장히 좀 쓰임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응답들을 얻어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할 때 필요한 것들, 최대 응력이 얼마, 또 그 응력들이 쌓여서 발생되는 피로 손상이 얼마,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2차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면, 사실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응답들은 구조 해석을 통해서 모두 다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해석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여기는 뭐 지금 어떤 것들이 구조 해석을 좀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런 건데요. 일단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대상물을 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물체 또는 어떤 환경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적인 요소, 재료 특성을 잘 모델링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하적인 요소, 마지막으로는 바운드리, 경계적 요소. 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각각의 요소마다 다 선형적인 특성도 있고 비선형적인 또 비타선적인 특성도 있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계 조건마저도 비선형적인 특성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하중 이상이 작용했을 때 그 경계 조건의 성질이 변한다든지, 또는 그 경계 조건 자체를 스프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연히 있어 경계 조건이 매 순간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에서 이 구조 해석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 있다. 거기에 이제 로딩, 하중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선형 해석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하중을 그냥 태워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중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중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간 영역에 대해서 변동하는 성분으로서 좀 정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하중의 작용 위치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넘어가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조 해석,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빌 엔지니어들이니까 뭐 이런 교량이나 뭐 이런 뭐 배관이라든지 뭐 선박, 뭐 선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뭐 항공 분야라든지 자동차, 뭐 심지어 이런 캔 같은 것도 해석할 수 있고, 의공학 쪽에서 뭐 뭐죠? 뭐 이빨하고 뭐 잇몸, 그다음에 인공 관절이라든지 뭐 인공 판막, 뭐 이런 것들도 다 유한 요소 해석이라든지 뭐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바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NCS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이런 상용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요.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코스에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서 좀 목표로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아바쿠스를 좀 자신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 분야 그리고 지방 분야에서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예제들을 실제 저희가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에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각자 연구하는 분야에서 좀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것이 이번 특강에서 저희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에서 응용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물성들은 다 우리가 응답들은 얻어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지는 않지만 동적인 해석을 할 때는 결국 이제 에너지라는 거,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에너지 텀도 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 해석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구조 해석을 손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얻을 거냐라는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지정 반력인지, 특정 위치에서의 내력인지, 변인지. 그래서 소위 이제 언노운을 먼저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풀 건지를 알아야지 이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니까. 일단은 먼저 언노운을 이 문제 포함되는 언노운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구조에서 유한열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 역학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위 언노운이라고 하는 것은 언노운 폴스를 보통 얘기합니다. 언노운 폴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언노운 폴스 매력에 들어가 있는 평형 방정식을 먼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형 방정식은 2차 평면에서는 3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3차원에서는 6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2차 평면에서는 3개의 미지수를 풀어낼 수 있고 3차원에서는 6개의 미지수를 풀어낼 수 있고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추가적인 방정식을 어디서 끌어와야 됩니다. 구성 방정식이라든지 적합 방정식이라든지 이것들을 끌어와서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먼저 미지의 힘을 먼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미지의 힘을 모두 다 풀어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다른 이걸 관심있어하는 요소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이제 그 폴스 메소드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유한요소석이라든지 구조석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폴스 메소드를 따르지 않고요. 스티프니스 메소드라는 것을 따릅니다. 강성법. 그래서 이거 강성법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요소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 프로그램은 이미 그 해당 요소의 강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다. 그럼 트러스 요소의 강성 행렬이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스티펜스 폼은 이미 다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스티펜스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기하학적 물성, 재료적인 물성은 순전히 유저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단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탄성계수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이미 내장되는 이 강성 행렬이 완성됩니다. 각 요소에 대해서. 즉 이제 강성이라는 것은 먼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강성을 가지고 조합해서 강성 행렬이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힘과 변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상수가 강성인 거죠. F는 KD, F는 KD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정식에서의 그 K가 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만 정의되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F는 KD라고 하는 방정식을 먼저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외력에 대한 응답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저는 외력을 또 당연히 입힐 거니까 그러면 유저로부터 받은 이 힘들을 가지고 힘의 행렬을 완성시키게 되면 F도 이미 결정됐고 K도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미지수인 D 행렬
변이 행렬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게 이 감성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써주시면 모든 문제는 그냥 F는 KD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선형 탄성 해석에서 기본적으로 따른 방정식이고 비선형 해석이라든지 비탄성 해석에서는 이 K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어쨌든 K가 바뀌지 않는 선형 해석에서만 보면 F는 K인데 기본적으로 K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든 요소의 강성 행렬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 유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가 각 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탄성 계수라든지 그러니까 재료 물성, 기하점 물성들을 넣어주면 프로그램은 이 도메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의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먼저 구성하고 이것을 다 조합을 하게 되고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강성인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력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보통은 이제 그러죠. 외력을 이제 각 절점에 이제 태우게 되면 그 정보를 받아서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K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다를 거죠. 얘를 이제 역수로 해서 넘겨주면 당연히 D를 이제 풀어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강성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힘의 매트릭스에도 미지수가 들어가고요. 변이의 매트릭스에도 뭐 이미 알고 있는 변이, 모르는 변이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 지지 거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집중화중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힘은 이 위치에서 발력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풀면 돼, 손을 풀면 되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unknown force가 되고요. 얘는 known force가 돼요. 그러니까 요 4개를 가지고 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F 매트릭스를 확장해 보면 어떤 거는 known이고 어떤 거는 unknown이 됩니다.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치에서의 변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방향 변이 제로, 요 방향 변이 제로, 요 방향 변이 제로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변이는 여기. 여기에서 발생하는 변, 수직 수평 변이는 모르는 거.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변이와 이미 알고 있는 변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분할해서 결국은 이제 모르는 변이를 먼저 푸는 절차를 따르고 변이를 모두 다 찾아내서 이 변이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구성이 끝나면 K 곱하기 D에서 이 F 매트릭스의 unknown force를 다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냥 구조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석 프로그램이 별건 없고 결국은 F는 K를 푸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GUI로 개발된 어떤 프리프로세서들을 활용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물성도 입히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 코어 솔버는 뭘 끄집어내냐면 F, K 그리고 D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력을만 뽑아가. 뭐 부재의 강성행렬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탄성계수, 감면적, 부재의 변형전 길이 이 정도가 필요하겠죠. 걔만 끄집어갑니다. 그 다음에 힘의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의한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우리가 제한한 외력 이런 것들로부터 힘을 정해줍니다. 변이도 마찬가지. 이것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포솔보는 이 방정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unknown displacement를 먼저 계산하는 절차를 따른 거예요. 그때 이제 이놈의 이제 역행렬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면 K 곱하기 D를 해가지고 F를 찾아내주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이제 구조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마다 좀 차별성이 있다면은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뭐 특별한 몇 가지의 다른 뭐 물리적인 값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절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강의 노트에서는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할 줄 알고 트러스 요소를 하나 이제 트러스 요소의 강세연료를 유도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넣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만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딱 하나 예를 먼저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바쿠스 프로그램을 찾으셔가지고 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바쿠스 CAE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이 GUI 기반의 이런 프리 포스트 프로세서가 없었어요. 2003년에 처음 이제 아바쿠스를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텍스트로 이제 다 모델링을 하고 결과도 텍스트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모델링하고 또 그런 값들을 좀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마이더스로 전산구조석을 배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전산구조석을 학부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바쿠스로 그냥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 굉장히 잘 흥미있게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컴퓨터 안 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드시면 우리 그 조교 선생님이 문종현 학생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설치에 일단 다 실행을 해주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여기 중앙에 화면이 있고 왼쪽에는 뭐 이상한 뭐 트리가 좀 있고요. 탐색기처럼 트리가 있고 한데 여기 이제 여기 모듈 이거 보이시나요? 이 아바쿠스가 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 게 이 모듈 여기에서 이걸 확장해 보시면 요 파트부터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모델링이 순서대로 잘 됩니다. 요거 자체가 사실은 구조 해석의 그 순서라고 봐도 괜찮아요.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외형을 그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보구조물을 해석하겠다. 나는 얘를 이런 선 요소로 모델링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선 하나가 필요하겠죠. 이 선을 그리는 거는 요 파트라는 데서 해요. 근데 왜 이름이 파트냐? 아까 비행기 그림 있었잖아요. 비행기를 한 번에 성처럼 다 모델링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조각조각 내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날개 따로, 몸 따로, 바퀴 따로.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모델링을 따로 만들고 걔네들을 나중에 붙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전체 모델을 완성하는 그런 절차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파트라는 데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모델에 필요한 그런 컴포넌트들을 개별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집안에 그 꽂혀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교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겠다 그러면 집안 모델 따로 한 파트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교각을 또 다른 파트로 모델링해서 어셈블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콜한 다음에 얘네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먼저 외형을 그린다. 그리고 프로퍼티에서는 각 요소에 필요한 어떤 재료나 기하학적인 물성을 어사인한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셈블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의 파트로 내가 조각조각 내서 모델링 한 경우는 걔네들을 어셈블리 모듈에서 불러와서 컴바인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스텝이라고 하는 데서는 내가 어떠한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해석을 정의하는 파트입니다. 아바쿠스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해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선형 탄성 해석에서부터 비선형, 비탄성 해석, 열 전달 해석,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전기 분야와 관련된 해석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다양해요. 그런 해석들을 정의하는 게 또 스텝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모델 가지고 그냥 단일한 하나의 해석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연계된 순차적인 해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적인 해석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특정한 어떤 동적인 하중이 작용해서 동적인 응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이 연계돼서 진행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의 스텝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정적 해석, 두 번째 스텝에서는 동적 해석. 또 만약에 하중이 바뀐다 그러면 또 다른 스텝을 이어붙여서 그 다음 바뀐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 해석의 절차를 수립하는 게 저 스텝 모듈에서 하는 일이다. 인터랙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에서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컨택 모델을 구현하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붙어있는 물체들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물체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적절한 컨택 모델이 없으면 두 물체가 이제 가다가 서로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물체가 각자의 질량을 가지고 각자의 가속도를 가지고 와서 부딪히는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절한 컨택 모델을 우리가 부여해야 됩니다. 컨택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물체의 외형에다가 이제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컨택 조건들 또는 마찰 조건들을 부여하는 게 저 인터랙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모듈에서는 우리가 하중과 또 경계 조건을 부여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경계 조건은 변이가 제로인 구속 상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도 자유도 별로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걸 할 때도 있어요. 강제 치마, 부등 치마 같은 거. 그럴 때는 0이 아닌 값을 변이로 이제 부여해야겠죠. 또는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처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변이에다가 앰플리튜드 같은 것들을 시간적인 녀석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하중과 경계 조건들이 저 로드 모듈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메쉬인데요. 이게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소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물체에 어떠한 식으로 요소망을 짤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내가 해석할 거냐, 트러스를 쓸 건지, 빔을 쓸 건지, 쉘을 쓸 건지, 솔리드를 쓸 건지, 커브드 요소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요 메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은 저는 사실 저거를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 함수를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반복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변수를 바꿔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오토매틱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다 마치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해석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코어 솔버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잡에서는 또 몇 가지 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아바쿠스 라이센스가 넉넉하다 그러면은 좀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 코어를 이제 끌어다 쓰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20코어를 CPU를 써가지고 계산을 빨리 하겠다, 또 나는 병렬 계산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옵션인데, 하면 좋아요. 확실히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만큼 리소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탭은 해석을 다 마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는 저거는 이제 파트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데 배를 수정하거나 할 때 쓰는 건데, 굳이 저기를 눌러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저기 왼쪽에 트리를 보시면 이거 파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해당 파트의 스케치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 모드를 눌러가지고 확장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아바쿠스를 만약에 쓰게 될 때 많이 쓰는 모듈이 결국은 하나, 둘, 셋,
이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스케치 빼고는 뭐 사실 다 쓰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또 크게 뭐 어렵거나 뭐 뭔가 이론적인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죠. 먼저 첫 번째 막대기로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간단한 선요소 3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요점에서 경계 조건이 묶여 있고 3개의 요소는 요 한 점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진 하중이 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요 점의 변이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요 3개의 요소의 내력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분할해서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파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 하나 이 3개의 부재를 각 3개의 서로 다른 파트로 모델링을 해도 되고요. 그냥 하나의 파트에 요 3개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단순하게 하나의 파트에서 요 3개를 먼저 그려서 파트를 완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 아바쿠스에서 파트로 먼저 가보시고요.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이 강의 자료의 앞쪽에 보면 이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절차들 하나하나 좀 제가 캡처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항상 보면은 여기에 이쪽에 옵션들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개 우리가 쓰는 옵션들은 요 상단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의 이 이제 옵션은 크리에이트 파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누르면 이러한 박스가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는 그냥 이름을 쓰면 돼요. 네, 이름은 해석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라고 이름을 이제 쓰는 거니까 해도 좋고, 뭐 바꿔도 좋고, 안 바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모델링 스페이스 3차원, 또 2차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스메트리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3차원은 실제 이게 이제 모델링 돼서 이제 어떤 구조 시스템으로서 이제 결합됐을 때 그 구조 시스템이 3차원에 있느냐, 2차원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2차 평면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정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3차원 트러스를 내가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델링 스페이스 자체는 3차원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3차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를 그리는 요 화면은 요 공간은 2차원에서만 이제 작동이 됩니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엔시스라든지 뭐 다른 몰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 자체를 3차원에서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바쿠스는 3차원 공간에서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치 자체는 2차원에서만 다 그려야 돼요. 2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어셈블리해서 뭐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3차원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번거로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델 스페이스는 내가 직접 그리는 공간이 2차원이냐 3차원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요 파트가 결국 결합됐을 때 어느 공간에서 작동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1차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타입에 이제 보면 디포머블 있고 뭐 리지드, 크게 보면 두 가지 리지드가 있어요. 이 두 개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굳이 그 디테일을 얘기는 하진 않고
디포머블은 이제 요소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내가 해석하겠다는 개념이고요. 리지드는 이 요소 자체에 변형은 없다라는. 우리는 지금 이 플러스 요소들로 결합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포머블로 선택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해석에서 리지드로 정의되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리지드 바디 자체가 필요한 해석에서는 파트에서부터 리지드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피처가 있고요. 쉘, 와이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고, 와이어는 선, 직선형 또는 곡선형의 요소를 만들겠다는 거고, 쉘은 2차 플레이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솔리드가 없냐? 우리가 이제 애초에 모델링 스페이스를 2차 하기 때문에 2차 공간에서는 솔리드라는 게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겠다, 3차원으로 선택하면 이때 솔리드 요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입들이 또 활성화되는데요.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면 솔리드를 내가 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아바쿠스는 2차 평면에서만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요 평면에서 3차원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평면을 만약에 만들고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익스플로전 하면은 얘를 뭐 이 방향으로 얼마큼 밀어라 이렇게 하면은 얘가 3차원 그 파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원에서만 내가 다루겠다고 하면 애초에 그런 기능 자체가 필요 없고, 그래서 다 비활성화가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Y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어프로시메이트 사이즈는 이게 이제 컨티뉴로 누르면 여기에 모델링 스페이스가 좀 편하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바둑판이 그려져요. 바둑판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네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만큼 내가 그려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쌓입니다. 실제 계산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고,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만약에 바둑판에 점 하나씩 찍으면서 모델링 할 거면은 정말 신중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옵션이다. 자, 그래서 컨티뉴로 누르면 이런 바둑판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점을 그리는 것부터 해서 점, 그다음에 선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선을 그려야 되니까 선을 그리는 거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점을 먼저 찍고 그 점을 잇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난 더 귀찮고 그냥 내가 저기 그 좌표를 그냥 직접 입력해가지고 선 쭉쭉쭉 그리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그냥 여기 그냥 클릭 해가지고 마우스로 그리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모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요 왼쪽 선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원점을 내 나름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원점은 본인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나는 뭐 여기를 0,0을 하겠다라고 해도 되고, 나는 여기를 0,0으로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나는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요 점을 원점으로 일단 하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 같은 경우는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에서 끝나도 되고,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클릭하고요. 이거는 Create Line이라는 옵션이고,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항상 이제 뭔가를 누르고 나서 요 밑에 있는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내가 이게 뭐 해야 되는 거구나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스타팅 포인트를 정의해야 되는데, 점을 찍어도 좋고요. 여기에 그냥 코디네이트를 입력해도 돼요. 저는 이제 먼저 -5,0을 넣겠습니다. -5, 0을 해도 되고요. 콤마를 생략하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0을 눌러주세요. 그럼 -5,0이 여기 하나 찍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0,-8.66이니까 0,-8.66 하면 선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잠깐 여기 ESC도 누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뭐 스케일에 따라서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위에 오토핏 뷰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스케일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우스의 그 스크롤을 이용하면 화면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으로 스케치가 보이긴 하지만 3차원에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라인은 이제 포인트를,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는 0,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요 점을 찍고 5,0. 세 개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혹시 따라하시면서 혹시 잘 안 되시거나 하면은 조용히 손을 드시면 조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이 완성됐으면 더한을 누르면 이렇게 파트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잘 보시면은 요 오른 왼쪽에 있는 탭에 보시면 이렇게 파트에 파트 한 개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조그만 플러스를 누르면 확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좀 틀렸다, 그 그림을 수정하고 싶다라면 이거 확장해서 이 스케치 얘를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에 다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그림을 좀 고쳐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하면은 이제 완전히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 너무 복잡해. 지우고 다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퍼티. 사실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큼 프로퍼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유한율 세석은 기본적으로 감성법을 따르기 때문에 감성이 잘 정의돼야 됩니다. 이 감성을 정의할 때는 당연히 재료, 계약 요소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 이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먼저는 요 크리에이터 머티리얼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료 모델을 정의를 해줘요. 한번 같이 눌러보죠. 누르면 이제 먼저 이 재료 모델의 이름을 먼저 쓰는 데가 있고요. 여기다가 손을 안 대면 그냥 그 디폴트 이름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제너럴, 메케니컬, 서머, 일렉트릭, 마그네틱, 원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아바쿠스로 정의할 수 있는 재료 뷰성, 재료 모델이 정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에 정말 저희는 일부만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에서는 덴시티, 기본적으로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해서 갈 때는 밀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자중에 대한 효과를 만약에 해석하고 싶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덴시티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뭐 그래비티 보드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가지고 분포화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다수 많은 경우는 뭐 자중 효과는 무시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형에서, 그러니까 점적 해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덴시티를 잘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적 해석을 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동적 해석은 시스템의 질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질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질량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적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이 덴시티가 잘 정의돼요.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매스 덴시티를 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값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디스트리뷰션,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유니폼, 그러니까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모델을 이제 정의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거 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값을 내는 칸을 보는 건데 단위가 안 써 있어요. 대부분의 유한율 세석 프로그램은 단위를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연구실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구조해석을 알려줄 때 단위를 가장 신경 쓰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맞춰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맞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단위책이 있죠. 질량, 뭐 시간, 그다음에 뭐 길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길이다. 나는 미터를 쓰겠다. 나는 밀리미터를 쓰겠다면 모든 물성은 다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뭔가 내가 선언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뭐 애초에 단위 체계를 나는 뭐 길이는 뭐 힘은 뭐 질량은 뭐 이거 다 따라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잘 정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쭉쭉쭉 모델링 되는 거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유한면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일관된 단위 체계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스 덴시티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킬로그램하고 미터를 쓸 거다 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쓰셔야 돼요. 내가 뭐 톤하고 미터를 쓰겠다고 하면 또 그 단위를 가지고 잘 써야 되고 만약에 질량에 대해서 톤을 썼다 그러면 당연히 힘의 단위도 그거에 맞춰서 뭐 킬로미터를 쓰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겠죠. 또 그렇게 단위 체계는 아주 명확하게 일관된 그 체계로 따라가서 정의를 해줘야